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시작된 중화공업화 정책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습니다. 중화공업의 육성 방침 자체는 이미 1960년대에 나와 있었지만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저례 이용자나 산업기지의 건설을 통해서 본격적인 지원이 행해진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고성장과 계획경제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반 사정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안정균형 노선의 도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국내의 위기를 계기로 다시 성장 노선으로 전환하여 급속한 중화공업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2월에 발표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안정과 균형을 기조로 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는 급속한 중화공업화 정책의 시행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경제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11월 박 대통령은 198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1973년 1월에는 중화공업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경제기획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안정균형 노선을 벗어나 성장의 역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이 1973년 8월에 발표한 장기 전망은 1971년 말 경제기획원 산업진흥실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지만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내용은 수정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전망에서 기본 목표로 제시된 것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해 국제 수지의 균형을 달성한다. 중화공업의 건설을 통해서 자립적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 농어촌 경제를 혁신적으로 개발해 지역 간의 격차 없는 균형된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은 제3차 계획과 거의 같지만 제3차 계획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경제기획원은 장기 전망을 이미 발표된 제3차 5개년 계획의 집행을 보완하는 지침으로 위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보완이라기보다는 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기 전망 쪽이 제3차 계획보다 거시경제 지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에서는 1976년의 수출액을 제3차 계획보다 10억 달러 정도 높은 44억 700만 달러, 같은 해의 1인당 GNP를 제3차 계획보다 약 100달러 높은 488달러로 하는 목표치를 내걸었습니다. 1980년대 초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NP 1000달러를 달성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1981년 목표치에 맞춘 것입니다. 또 제3차 계획도 중화공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장기 전망 쪽이 성급해 제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중화공업의 점유율 목표치는 제3차 계획보다 1.3% 높은 41.8%가 되고 있습니다. 또 1976년에 공산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공업 제품의 점유율은 10.7%나 높은 44%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전망의 역점이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제3차 계획이 안정과 균형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데 반해 장기 전망에는 물동계획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오원철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공업구조 개편론에는 그때까지 경제기획원이 5개년 계획 작성을 기초로 하고 있던 거시경제 변수의 경제 예측을 중심으로 한 거시성장 모델에 의한 공업 발전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생산 규모나 공장의 입지 등 중화공업화의 여러 면을 통합한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물자 동원 계획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업구조 개편론은 중화공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한 보고서로 관리, 학자, 기업인의 협력을 받아 약 6개월에 걸쳐 만들어져 1972년 말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앞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그 직후에 나온 중화공업화 선언의 기초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장기 전망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계획 중의 중화공업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공업화의 실적에 따라서 확대되는 중화공업 제품의 수입 대체 그리고 여분의 수출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화공업화는 기존의 공업화의 실적과 거의 관련이 없는 말하자면 비약적인 중공업 건설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차 계획 중 중화공업 부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생산 목표마다 수요 예측과 생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전망에서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의 6산업을 중점적인 육성 산업으로서 확실히 선정해 물동 계획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6산업의 품목별 생산 목표에 대해 두 개의 계획을 비교해 보면 장기 전망의 수치 쪽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3차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의 육성과 인프라 정비가 별개의 것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장기 전망에서는 양자를 유기적으로 관련 지은 산업기지의 개발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동 계획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낙동강 하구의 제2제철기지, 여수 광양지구의 종합화학기지, 온산의 비철금속기지, 창원의 종합기계공업기지, 거제도의 조선기지, 구미의 전자공업기지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3차 계획에서도 이러한 산업 입지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기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던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산업기지 개발공사로 조직 개편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지 개발에 대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중화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기지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화공업은 원래 산업 간 연관도가 높고 장치산업이므로 용수, 전력 공급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또 공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산업별 특성에 따라 공업기지를 지정하는 것을 중화공업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업기지화 전략은 1970년대 자유무역 시대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세계시장에서 후발 공업국 한국이 선발 공업국을 따라잡기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한국 정부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공업기지화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 부분 간의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시설의 공동 이용과 기능인력 확보 용이성 등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한편 아울러 공해를 최대한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화공업의 성격상 현저히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도 공업기지는 필요했습니다. 중화공업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1973년 9월 14일 건설부는 중화공업 집중 개발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 촉진 법안을 성안하여 온산,
창원, 여수, 광양 등 4개 지역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업기지 개발회사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은 1973년 9월 21일 제정되어 11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1973년 12월 24일 법률 2657호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화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 인구 및 산업의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지역과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산업기지 건설에 필요한 일반 사항, 주민 이주 대책, 한국수자원공사를 흡수한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 1974년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 여천 종합화학공업기지, 온산의 비철 금속공업기지, 옥포, 죽도, 안정, 거제도의 조선공업기지 등 7개 지역과 1975년 포항, 울산, 북평 3개 지역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동남해안 중화공업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정으로 공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지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주체로서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발족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화 정책에서 가장 차별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었던 중화공업기지 선정과 원칙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1973년 들어 본격화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기지를 공장 집적이 아닌 한국공업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였고 기지 건설의 목적에는 효율성 외에도 지역 간 균형 성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화공업화라는 형태로 추진되기도 했지만 기술 진흥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로도 추진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진흥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른 각종 지원 실태를 기술혁신 단계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제도는 기술혁신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술혁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하였음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기술 확보 선행 단계, 필요기술 확보 단계, 기술 도입 사업화 단계, 기술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술 지원 제도의 연원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개설, 1963년 KS 표시 제도처럼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주요 기술들을 제공받은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출연 연구소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대학 연구기관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연구기관은 국내 제조기업의 기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였고 하청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는 것은 15.6%이지만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정부 일반적인 기술 지원 제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모기업이나 자체 기술 기반은 취해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에 한국표준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76년에 한국화학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더욱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술 진흥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단계별로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맞춤형 제도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과도한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품질 향상 지원자금,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의 기술개발 자금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규정돼 기술개발에 대한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1976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특히 1982년에는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융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기능이 한층 확충되었습니다. 기술개발자금 융자 대상은 국산화 촉진,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국제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경미한 개량, 변형 및 단순한 조립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산업은행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내용을 보면 신기술 최초 기업화 부분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그 다음은 연구개발비나 연구시설 건설 부문에 공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금융 전문 기구로서 일반 융자 이외에 조건부 융자를 실행하고 있어 기업 측과 지원 사업의 위험을 분담,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융자는 계획사업이 성공할 경우는 원리금 상환에 대신하여 계획사업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심사료를 미수하고 계획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는 융자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983년까지 세 기관의 총 지원금액 누계를 보면 산업은행이 전체의 44.5%, 중소기업은행이 2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33.5%를 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기술개발주식회사는 시설자금을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개발 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부 이윤을 축적하여 기술개발 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비 산입하여 주는 것은 기술개발 준비금을 축적할 강한 유인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를 1972년에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을 소득 계산상 미리 송금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기술개발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축적하게 하여 추후 비용이 발생하면 이 준비금에서 우선 상기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 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입금을 환입하는 세제상 간접 감면 지원 제도입니다.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 사용 현황을 보면 1980년에는 104개 업체가 190억 원의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1983년에는 160개 업체에서 565억 원의 준비금을 적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금의 적립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민간주도 기술개발은 1970년대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대한 이와 같은 제도의 마련은 1980년대 이후 민간주도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민간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